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차남이고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댁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희 신랑이 차남으로서 5살이나 연상인 형이 있습니다. 신랑과 그 형은 어린 시절 서울에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며 친해져 지금도 최고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와 형님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스스로 노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가정이며 아이 한 명을 키우면서 가족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직장 생활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인하면서 자랑하시고 신랑만 연봉을 벌고 승진한다고 가족들이 모이면 칭찬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도 승진했고 장하게 장해 집안일도 잘하며 아이도 잘 키우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 진정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나 형님은 항상 비웃는 투로 이야기하며 매일 바쁘다고 동서는 바쁘지만 집안 행사는 참석 안 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아서 왜 그런 집에서 살아 우리 모르게 다른 곳에 돈을 쓰는지 친정에 다 갖다 주는지 궁금해하며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으면 우리 식구들에게 밥이라도 사야 하는지 묻는다. 지셨어요. 속으로는 이런 질문은 너무 신뢰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형님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월급을 모르시고 다른데 돈을 쓰는 거 아니냐며 비난하는 말을 해서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 때 마무리 기간이라 야근한다고 일은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딱 2번 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형님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다니는 건 벼슬이래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데 늘 저녁에 잠깐 와서 설거지 좀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만 잘한다고 일하고 억울했어요. 진짜 그럴 때마다 우리 신랑도 아버님과 같아서 어렵네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나쁘게 말하느냐면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니,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퇴근하자마자 도와주러 왔잖아. 근데 왜 자꾸 재수 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당신도 그만해요. 형수님, 저와 와이프가 정인을 책임지고 할게요. 형수님이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는 것을 하셨으니까 정리정돈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 신랑도 아주머님들이 늘 제 편에 대서 이야기해 주시니 저는 형님에게 할 말씀이 없었어요. 그저 형님은 불만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신랑이랑 연애할 때부터 아주버님이랑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부부가 연애할 때부터 저를 여동생처럼 대해 주셔서요. 신랑과 싸워도 재수 씨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저는 아주버님과 사이가 나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처음부터 제게 호의를 보이지 않으셨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랬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아셔서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사가 바쁘면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둘째 며느리가 늦는다고 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늘 칭찬과 함께 와서 늘 아는 것처럼 똑똑하지 말고 너무 구박하지 말아야 해라는 말도 전해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평을 듣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모두 고생하셨다고 말하며 퇴근하면서 진심 어린 말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해드린 바 있지만 형님이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아주버님과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저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같은 대학 출신인 신랑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형님이 고졸 출신이라 저에게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대학을 나와서 그 정도의 연봉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했어요. 대학을 나온다면 모두가 4천만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대학을 나온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4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다들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2배나 더 벌었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는 돈이 있지만 여자가 어떤 대학에 다니느냐며 공장에 취직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보살펴주지 않겠다는 경험을 한 후 결혼하고 가정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플렉스가 있으신가 보다고 생각하고 넘겼죠. 사실 이때까지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님이랑 관계도 좋아질 거라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형님이 가정주부이다 보니 혼자서 제사나 시댁 행사를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일단여서 늦게 와서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생각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형님이 항상 저에게 툴툴거리는 이야기를 했고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든 혼자서 일을 더 많이 하면 당연히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죄송합니다, 형님. 처음에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살갑게 하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형님, 제가 일찍 군대에 가고 출발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요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상도 거의 다 준비하신 걸 보니 수고 많으셨어요.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이 해야지 뭐. 동선이 좋을까 늦게라도 오면 다들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해주셔서 여자도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 힘들어도 정리는 동생이 알아서 해줄 테니 안심하셔요. 알았죠? 우리 시댁은 제사 음식을 주문해서 준비하는 일이라 일이 많이 없었어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음식 주문 받아서 정리하는 것과 전통으로 요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늘 가서 마무리하는 것은 설거지인데 제가 담당해서 제 몫을 했어요. 동서 설거지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일을 다 하고 가려고 할 때 나는 먼저 갈게요. 아침부터 혼자 와서 준비했는데 지치네요. 형님, 수고하셨어요. 뒷정리는 제가 해놓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정리를 다 한 후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은 자기 일이 다 끝난 사람처럼 도와준 적이 없었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항상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번도 불만을 품은 적이 없었거든요. 준비하는 일은 대부분 형님이 했으니까 정리하는 일은 저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근히 자신과 비교하며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형님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나도 엄마가 대학만 보내주었다 해도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제사까지 빠지고 할 텐데 괜히 공장에 들어가서 일만 죽도록 하다가 시집와서 억울해요. 나도 이제 직장 다녀야겠어요. 그래야 나 혼자 일하는 법이 없지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형님 혼자서 우리 부부에게 자격지심을 느꼈습니다.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데 대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듣고만 있기에는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저만. 동선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요. 조금 꾸덕하고 일상적이에요. 매일 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대 출신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이렇게 입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외모나 옷차림에 관한 한마디씩 하셨어요. 동생이랑 도행님과 2살 차이는 아니지만 동생이 제가 누나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꾸미고 살아나 다르게 살아도 돼. 아끼고 살면 뭐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치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고 회사 다니는 동안은 정장을 입었지만 시댁에 갈 때는 편하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채로 많이 왔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복은 많아도 일상복은 많지 않잖아요. 형님이 제 옷차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대담만 하면서 솔직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으며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고 갔던 것이기도 했죠.
이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직장 다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형님은 직장을 찾아보다가 취업이 쉽지 않아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던 중에 원하던 가게를 차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50대가 되어서도 어린 사장 밑에서 일하기 어려워서 자기 가게를 차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가게를 찾으시는 것 같다던데 당신도 들었죠? 형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할 생각이 있나요? 그러나 두 명이 함께 운영하기에는 가게 매출이 충분히 나올지 모르겠네요. 형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게 크기도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너무 과격하게 시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형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다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어릴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형적으로는 회사명에 퇴직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처음에 형님만 운영하다가 일이 어려워서 아주버님과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나왔고 형님은 퇴직이 가능하신 건가요? 형님이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는 아주버님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형님이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셔서 저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형님이 처음 가게를 하실 때 시댁에서는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형님은 가게를 잘 운영하실 의문이었는데 본인께서 꾸미는 건 좋아하셨지만 정리하는 건 잘 못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하여간 오돌토돌하게 정리하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주버님 같이 해주시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일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직장을 놓고 이 일을 하실 때도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요즘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라는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이런 것도 다 알아보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인맥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제가 가게를 하면 와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가게가 대세라서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남들이 시작할 때 하면 늦어요. 그래도 아들 회사까지 관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연봉이 적어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며느리 혼자 하는 가게를 왜 부부들이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의 월급보다 저희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많은데 저 혼자서는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남편이랑 둘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한다고 제안했을 때 시어머님은 막았지만 형님은 잘할 수 있다며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석 달 후 매우 어려워져서 아주버님과 함께 하자고 했던 거였죠. 처음에는 그런 가게들이 유행하면서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나 되었다는 형님의 자랑도 있었는데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죠. 그러나 경쟁이 심해지고 많은 카페들이 생기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자 형님은 시댁에서 저를 더욱 견제하라 그래서 시어머니는 항상 신랑만 연봉을 받고 일하는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동선이 좋겠네. 매달 월급이 들어와서 우리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매달 고정 금액이 들어오니 동선은 아무 걱정이 없겠어. 우리 부부만 힘들겠지만 시댁 행사도 매번 내가 혼자 있는 느낌이고 하면서 언제나 제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형님의 가게는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고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서 현금은 필요한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저트 카페나 다른 가게보다 유행이 민감하다 보니 자주 리모델링을 해야 했죠. 돈줄이 막히자 형님의 견제는 더 심해졌고 말도 더 비꼬서 했어요. 아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큰일이야. 다른 가게는 동생이 와서 많이 팔아주고 한다는데 동선에는 딱 한 번. 오셔서 손님들도 좀 데리고 오고 홍보도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선은 우리 가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랑 신랑이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디저트 쪽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친구들이 모이면 형님 내 가게로 올게요.
형님은 제게 와서 가게 매출을 좀 늘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를 만날 때마다 비고식으로 말하는 형님이어서 지인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좋은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았죠. 일부러 시간 내서 집에서 오래 걸리는 곳까지 가고 싶을 만큼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님은 자기 가게처럼 맛있는 곳이 없다고 자랑하셨다고 하는데 경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회사 다니니까 큰 타격이 없었는데 형님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는데 점점 화장이 없는 얼굴에 사람이 수수해 보여서요. 원래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고 자기 취향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분이라서 저에게 왜 돈도 벌면서 이렇게 옷도 못 입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주는데 형님이 돈이 궁핍해지자 사람이 점점 달라졌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형님이 메이크업하지 않고 시댁이 오시는 모습을 봤는데 늘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꾸미시는 형님인데 꾸미지 않고 수수하게 다니는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여보, 형님 왜 가기 힘들어 보이시죠? 달라진 것 같아요. 형도 형수님도 반년 사이에 너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형이 원래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은 많이 힘든가 봐 나한테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저희 부부도 어서 빨리 형님 가게가 다시 매출이 올라오길 바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어머니가 자식들이 다 힘들게 사는 것 같다며 갖고 있던 땅이랑 상가랑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산과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답니다. 형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이번에 말이야. 우리 친정에서 나한테 억이나 현금을 준 거래? 우리 엄마가 나 힘들다고. 동생보다 1억이나 더 주셨거든요. 아, 형님이 부러워요. 이제 아주머님이 형님이나 하신대요. 근데 동서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동서 부모님도 가난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선의 부모님은 여태까지 뭐 하셨다는데 자식한테 돈 좀 물러주시지도 않고 형님 얼굴이 좋아 보여서 물어봤더니 형님이 결정해서 형님 목 8억 현금 증여를 받았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형님은 자랑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형님 부러워요 했지만 솔직히 재산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니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랑 달리 친정에 돈이 없냐며 미리 달라고 해서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라도 하는 건 어때라는 말로 제 속을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받는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주버님 형님도 가게가 너무 잘 되지 않아 걱정되었는데 어쨌든 재산을 받았으니 이제 숨이 쉬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형님이 가게가 잘 되지 않을 때 신랑이랑 아주버님은 둘이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보, 형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도 형이랑 한잔하고 오는 게 좋겠어. 형이 생각한 대로 대출도 안 나오고 형수님은 가게를 못 접는다고 하고 형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맞아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힘드실 거예요. 당신이랑 술 한잔하면서 마음을 푸셔야 잘 가실 거예요. 아주버님이 힘들 때마다 우리 신랑이랑 술 한잔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셨어요. 물론 신랑이 술값도 계산하고 형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신랑은 형이랑 만나고 오면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고 저도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아주버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들었어요. 사실 형님 부부가 잘 살기를 바랐는데 가게가 힘들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출은 다 받은 상황이라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만날 때마다 늙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형님이 힘들어하시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형수님 혼자서 하는 가게라는 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형도 직전까지 퇴직하면서 매달린 채로 일하고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친정에서 현금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지 않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형수님이 말씀을 툭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형님과 사이를 좋게 지내고 싶었던 이유는 신랑이 우리 가족과 늘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형부와 사이를 원활히 유지하고 싶었어요. 신랑이 친정에서 잘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시댁에서도 잘 지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로지 형님이 제게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산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형님이 저에게 시기와 질투를 품거나 제가 월급쟁이라고 비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올 때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형님께 생신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나가 방에서요. 먹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댁에서 먹을까요? 시간은 6시 정도에 저녁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지 말고 동서 이번에는 주말이니까 동서가 장을 봐서 먼저 가세요. 나는 케이크랑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서 갈 거예요. 반찬도 동서가 알아서 다 준비해 줄 테니 이번 생신은 주말이니까 동서가 장도 다 볼 수 있겠죠. 전에 선물을 담당할 주말이기 때문에 회사를 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댁에 도착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가 먼저 가서 음식하고 있자. 이번에는 장을 내가 봐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 오시겠죠? 보통 6시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으면 2시쯤에 와서 같이 드세요.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님은 시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하실 분인데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연락 없이 늦었을 때는 노발대발 하면서 화내던 분인데 본인이 늦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5시 30분까지 통보를 보내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하고 넘겼어요. 혼자서 남을 기다리며 갈비찜도 해놓고 나니 형님이 6시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 나머지 한 손에는 명품 가방과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선물 산다고 백화점에 갔다 보니 조금 늦었네요. 제가 어머니 선물로 명품 스카프를 사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설정했습니다. 들어오셨는데 제가 쳐다도 보지 않고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시간 전부터 도착하여 제게 재수씨,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이렇게 하시니 마음이 죄송해요. 이분이 백화점에 가셨다가 오시라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더니 곧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도와드릴 테니 시키세요. 형님이 어머니 선물 사러 나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화도 안 받고 오고 계십니다. 본인이 설거지라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신랑과 함께 아주버님이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형님은 명품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오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 주셔서 새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입은 옷과 가방을 자랑하며 시작했습니다. 동서야, 이 가방 어때? 10만 원짜리랑 300만 원짜리랑은 완전 다른 거야. 돈을 벌지만 패션에 투자도 하는데 항상 그런 패브릭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돼. 여자들의 최고급 가방인데 말야 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 큰 관심이 없어요. 비싼 걸 들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저는 편한 게 최고예요. 한 달 월급을 가방에 투자할 순 없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옷도 안 사고 가방도 안 사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동서는 돈을 벌기만 하고 있어서 25년 됐는데도 아직 아파트를 못 샀다고 해요. 사는 거잖아. 주식 때문에 돈을 날렸어. 동서가 나한테 잘하면 다음 동서 생일에는 내가 패브릭 가방이라도 하나 새로 사줄게. 저런 싼 가방은 이제 좀 버려. 식사하는 동안 형님 가방과 내 가방 이야기만 화제였습니다. 형님은 신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밝은 모습으로 요즘 가방이 유행인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사준다고 해도 결코 안 쓴다고 하죠. 튼튼한 가방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걸었는데 형님은 순간 멈칫하더니 계속 꾸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왜 항상 가방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소모품일 뿐인데 한 달 월급을 주고 산다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했고, 그런데도 동서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없어 자랑하는 것 같다. 부모님은 돈을 조금만 주셔도 딸이 이렇게 허둥지둥 살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서 도와주기가 어려워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친정에는 800이나의 재산이 남아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돈을 주지 않으셔도 자랑할 만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우리를 안고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자꾸 우리가 친정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인데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 부부가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며 만족하셨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여서 큰 소리를 지르면 좋을 게 없다 생각하셨어요. 이 옷은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옷도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브랜드 제품을 사야 이런 색상과 촉감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식사하는 동안 옷 가격도 가방 가격도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님께 말했어요. 형님, 우리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오늘은 먼저 출발할게요. 내일은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정리 좀 해줄래요? 아, 잠깐 부탁하는데 설거지는 동서 책임이잖아요. 아, 오늘 왜 안 하고 가는 거죠? 지금 또 다른 직장 다닌다고 나한테 유세하는 건가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김치 국물이 묻었는지 알아요. 니트에 김치 국물이라도 묻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동서가 지금 설거지 다 하는데 어디서 선 사람한테 설거지 하라고 말할 거예요. 형님, 제가 요리했는데 나물이랑 갈비찜이랑 전부 혼자 있어요. 일반적으로 형님이 음식 준비하고 나면 설거지는 저한테 다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반대로 저가 전부 준비했고요. 내일 5시에 일어나서 빨리 출근해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요. 고장 있던 반찬들 해놓고 이래서 설거지는 나에게 하라는 건가요? 어디서 손 아래 사람이 손이 있어요? 사람이 시킨 것인 줄 알아도 내가 가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버릇인가. 당장 나갈 일이 아니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해야죠. 옷이 어떤 일이란 말인가요? 처음으로 제가 부탁한 일 아니에요. 오늘 음식도 모두 저가 준비했고 마지막 정리만 부탁드리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어떡해요? 동서는 항상 편견 있는 눈으로 본 다음에 내가 형님인데 나는 먼저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건가요? 나는 못해서 동서가 다구가 형님은 제게 화를 내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누가 누굴 시키냐고 말했다. 옆에 시어머니도 계신데 제게 호통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어이없어 한다. 가만히 계신 시점에 300만 원짜리 의상을 입은 채 무엇을 준비하라며 제게 명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를 참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면이 매서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집에 돌아가려고 앞치마를 두고 계시던데 그것을 던지더니 절로 나를 끌고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게 설거지를 직접 시키고 그때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제발 적당히 좀 해주세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라 저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해주십시오. 제가 음식 준비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불만이신 분이신가요? 형님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친정에서 그런 것을 배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유세하고 제게 소리를 치십니까? 당장 부엌으로 가서 다 해야 합니다. 저는 못하겠으니 형님이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처음으로 형님께 화를 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 와서 음식 준비까지 다 했는데 형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은 식사만 하셨습니다. 설거지 정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설거지랑 정리는 해드릴 텐데 왜 다시 앞치마를 툭 떠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은 냄비에 물을 대거든요. 봤더니 저에게 붓더라고요.
한순간 사고가 멈췄습니다. 이런 짓을 당한 만큼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려보니 형님은 오히려 저를 보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고작 월급쟁이 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도 나를 무시했던 거 다 알아. 푼돈 좀 번다고 직장 다니면서 유세 떨면서 고작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나한테 대들지 말고 설거지는 내 몫이니까 내가 해야지. 어디서 형님이 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도 다 안 하고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형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물을 뿌리신 거예요. 당장 저에게 사과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참겠다는 거야? 여태까지 나는 모든 것을 참아왔어. 동서가 잘한 게 뭐 있냐고 큰 소리야? 우리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주머니가 달려들어왔어. 남편은 빨리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형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생신상 차린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사과하지 못해. 지금은 엄마의 생신을 축하하고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왜 분란을 피우기로 했어? 그리고 재수 씨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하는데 고생해야 된다고 못할까요? 망정 왜 자꾸 집안에 만들어 당신은 왜 맨날 동서 편만 만들어? 동서가 당신의 와이프가 되면 다들 동서 편만 들고 당신이 제일 나쁘구나. 매번 동서 편만 듣게 돼. 나는 동서 좋아하냐며 형님이 고래는 소리치면서 왜 항상 동서 편만 듣는지 물어봤더니 울음이 시작해졌어. 그동안 아주버님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 편에서 이야기해준 적이 많았어. 나는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형님이 너무 놀리니까 나도 이제 버틸 수가 없었어. 나는 당분간 형님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나도 너무 화나서 이제는 더 참지 못하겠어. 그래서 형님이 또 싱크대에서 가마솥을 들더니 내게 물을 쏟아버렸대요. 그 광경은 시댁 모든 처형 관계자들에게 그저 혼란만 야기시켰어. 가족 모두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당신이 받은 현금 증여로 인해 너무 자유분방하게 행동한다며 형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했는데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며 눈이 굴리더군요. 2년 전 우리 상가가 힘들 때 대출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었어요. 내 동생과 재수 씨가 집을 사기 위해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어요. 당신에게는 은행에서 빌렸다고 했지만 그 돈은 우리 돈이었다. 당신이 시어머니가 빌려주신 것으로 속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한 돈이 도련님의 돈이었어요. 당신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없었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나요? 당신은 내가 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걸 싫어하셨는데 내 주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동생밖에 없었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형수 씨와 동생이 먼저 빌려준다고 말했어요. 다만 당신이 너무 싫어하셔서 엄마께 빌렸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형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실 때마다 말을 할까 고민은 했었지만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고 참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버님의 가게가 크게 흔들릴 때 형과 신랑이 술을 한잔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 형을 만나서 형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더라고요. 가게 리모델링을 계약해 놓은 상황인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대출이 이렇게 막힐 줄 몰랐다. 내 집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며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커지면 이사를 가자. 이번에 존도 정산받으면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도 매번 전화했을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걱정돼. 사실 아쉽게도 우리 신랑이 학교 다닐 때 아주버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하던 제 형이라서 등록금 등을 아주버님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
우리 신랑은 형에게 항상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 신랑은 형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 아주버님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런 아주머니가 힘들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해서 안 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형님이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여태까지 비밀로 했던 거였어요. 재수 씨, 우리 아내가 동생 부부한테 돈을 빌렸다는 걸 알면 정말 정색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꺼내봤는데 막 울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이자가 너무 커서 염치불구하고 돈 좀 빌리겠습니다. 네, 아주머님, 저는 모르는 일로 할게요. 님께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도 곧잘 되실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겠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주머님께 3억을 빌려줬어요.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 덕분에 아파트도 못 옮기고 살던 것입니다. 그것이었죠. 근데 오늘 형님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하니 저도 또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형님이 나한테 물을 들이받고 소리를 쳤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있었고, 아주버님이 말을 이어가셔서 이제 그 돈을 갚아야겠어. 당신이 나한테 준 3억을 바로 동생에게 입금했고 이자도 갚아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1년에 3억을 빌리면 이자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이고 이자만 2천만 원은 주어야 해 말지. 그거 방금 다 입금했어. 형님은 망자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형님이 받았다는 그 8억의 절반은 은행비를 빼고 절반은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더 이상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내가 눈치를 보던 것 같아요. 내 나이는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진 않았어요. 제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바가지는 내가 뒤집었지만 망신은 형님이 혼자 당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형님의 돈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형님이 사고 싶다 했던 대단지 아파트로요. 여태까지는 아주버님과 신랑을 생각하며 참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사건으로 인해 우리 부부 관계는 더 좋아지고 시어머니는 더 착하게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 큰 돈이 나왔는지 형한테 빌려줬어요.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값쳐줬어요. 살면서 받은 돈이니까 너희가 돈을 벌게 되면 빨리 갚아야 해요. 형제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정확해야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만 하고 돈을 모은다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많은 수고를 했겠죠. 형님은 8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건은 모두 해결되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형님이 명품 가방을 중고로 다시 팔고 더 이상 사치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일찍 오라면서 신경 쓰지 않겠죠? 이제 시어머니 집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요.